네, 이번에는 연세대 2021 인문사회 2가 되겠습니다. 인문사회 1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듯이 연세대는 이제 인문사회 1과 2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상의 구분이라고 그러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경영학과 수험생도 인문사회 1, 2를 다 풀어야 되고요. 철학과 준비하는 수험생도 인문사회 1, 2를 다 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두 문제, 1200자 쓰던 기존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인문사회 구분하지 말고 철학과 경영학과 모든 인문이나 사회계열 수험생들이 다 인문사회를 다 풀어봐야 되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에서 이러한 그 시험 문제 명칭에 대해서 학생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문사회 1, 2로 좀 평이하게 시간상으로 구분해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항상 논술 문제에서는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시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 있는 논제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수험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제시문을 이해하는 게 쉽다 그러면 문제를 쉽게 느끼고 제시문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면 문제를 어렵다고 느끼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이해할 때도 설령 내가 특정 제시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당연히 논술 시험에서는 제시문 한두 개 정도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출제자가 요구하는 거는 제시문 독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 안에 있는 논제 분석과 제시문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그거를 유추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거지, 직접적으로 제시문을 이해한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쉽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 논제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받자마자 제시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뭘 판단해야 됩니까? 문제에서 논제를 봐야 됩니다. 전형적으로 최근 유형에 맞게끔 두 문제 세팅인데 각각의 문제에 1-1과 1- 그 다음에 2-1과 2-2로 이렇게 4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되어 있고요. 분량은 각각 항목마다 600자 정도로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제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은 가와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등장인물 임시의 노동을 설명하셔. 논제가 하나입니다. 뭡니까? 제시문 다의 등장인물 임시의 노동을 설명하셔. 논제 핵심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임시의 노동. 그래서 라고 여러분들이 논제 핵심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는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뭐하시오? 평가하시오. 여기도 논제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인문사 1 같은 경우에는 1-1과 1-2에 다 각각 문제가 2개씩 해서 여러분들이 좀 버겁다라고 느꼈다고 한다면 인문사 2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항목별로 논제가 하나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훨씬 더 수월하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논제를 통해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힌트나 함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힌트는 잘 받아 먹어야 되고요. 함정은 잘 피하고 극복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다의 등장인물인 임시의, 우리가 지금 제시문 다는 읽어보질 않았지만 그리고 다의 등장인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여러 명의 등장인물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중점적으로 빨리 체크를 해야 된다? 이 임시라는 사람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임시의 여러 가지 행위 행동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임시의 노동.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임시의 노동만 보더라도 이번 연세대 인문사회 2는 전체적인 주제가 노동일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인물인 임시의 노동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임시의 노동을 여러분 마음대로 설명하지 말고 가와 나의 관점에서 임시의 노동을 설명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연세대 논술 문제가 굉장히 좀 기교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즉 문제 1-1에서는 가와 나를 요약하라는 논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에 나와 있는 임시의 노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가와 나가 요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와 나가 두 관점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두 관점에서 임시의 노동을 설명하라는 것은 우리가 또 재심은 가나를 읽어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논제 분석상 유추가 가능합니까? 가와 나는 서로 대립성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가와 나를 직접적으로 비교 요약하라는 논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와 나의 비교를 근거로 해서 임시의 노동을 설명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가와 나는 대립성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비교 요약형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형태에 따른다 한다면 가와 나는 반드시 압축 언어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 압축 언어로 뭐라고 만들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관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어떤 관점, 나는 어떤 관점. 그런데 임시의 노동에 대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와 나 둘 다 뭐에 대한 관점이겠어요? 어떤 노동에 대한 관점이겠죠. 즉 가와 나는 둘 다 노동의 관점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 노동에 대한 관점이 뭐다? 확연히 대립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 가와 나의 관점에서 임시의 노동을 설명하라는 것은 사실상 임시의 노동은 이게 사례를 뜻합니다. 사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와 나는 뭘 뜻하는 걸까요? 이론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와 나 이론의 두 이론의 대립성을 잘 이해했다면 그 대립성을 띈 이론을 통해서 이 임시라는 사람의 구체적인 사례를 갖다 설명해봐라. 즉 이론을 가지고 사례를 설명해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해 주시면 명확하게 제대로 출제자 의도 파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시의 노동은 형식적으로 어떻게 먼저 다음으로 해서 먼저 가의 어떤 노동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다음으로 나의 어떤 노동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이렇게 답안을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라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재심은 가나의 관점을 평가하시오. 해서 논제 핵심어는 평가라고 그랬죠. 평가형은 여러분들이 연세대 수험생이란다면 당연히 평가에 대해서는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평가의 결과는 3개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긍정 플러스 부정인 양면적 평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평가는 평가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보면 알 텐데요. 주체와 대상이 서로 같으면 긍정적 평가, 서로 다르면 부정적 평가, 서로 같거나 다르면 양면적 평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평가의 대상은 가와 나이고 평가의 주체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라가 평가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의 실험 결과를 요약하라는 논제는 없지만 사실상 이 가와 나의 관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라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라가 통계 자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근 연세대 유형처럼 라가 테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거기서 좀 더 우리가 꼬인 문제라고 본다고 한다면 라가 난데없이 갑자기 영어 제시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좌우지간 중요한 거는 라의 실험 결과의 핵심적인 내용이 앞에 우리 문제 1-1에서 근거로 삼았던 가와 나의 각각의 관점이 서로 같냐 다르냐 이것만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는 주체와 대상이 서로 같으면 긍정적, 다르면 부정적, 같거나 다르면 양면적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과 1-1을 보게 되면 약간 문제가 변형이 있는데요. 이러한 변형이 바로 뭐냐면 논술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해야지만이 이러한 변형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이 이러한 기본기가 탄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의 숙련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세대 논술 같은 경우에도 1년 정도 준비를 저에게 첨삭을 받고 이렇게 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솔직히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 이제 갑자기 뭐 한두 달 해가지고 연세대 논술을 합격하겠다. 이거는 사실상 도덕심보하고 똑같죠. 물론 한 달 만에 합격한 사람도 없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극소수의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연세대 논술을 준비를 한 학생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오랜 기간 준비한 학생들이 합격률이 높은 거는 분명합니다. 실제 우리가 영어 수학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6년 이상 공부를 하더라도 1등급 받기가 쉽지 않은데 영어 수학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논술 문제를 한두 달 만에 합격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상 거의 뭐
떨어지는 걸 각오하고 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2-1과 2-1을 보겠습니다. 인문사회 1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 이번 인문사회 2에서도 통계 자료가 제시문 가나다라에 나와 있지 않고 문제 아래가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1번에서 설명했을 때 라에도 통계 자료가 안 나와 있고 텍스트만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국제기구에서 노동과 여가, 소득과 생활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ABC 세 국가를 조사하여 아래 그림의 결과를 얻었다. 세 국가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제시문 라의 주장을 또 뭐해라? 평가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1에서는 지금 논제가 몇 개인가요? 2개죠. 2개면 반드시 논제가 바뀔 때 새로운 단락. 그 다음에 핵심 논제는 항상 전체 답안 분량의 절반 이상을 여러분들이 부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계 자료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항상 공포심을 드는 게 이렇게 하나만 나와도 통계자료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세 개가 나왔다 해서 어렵다라고 더 느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 문과생들은 사탐에서 나오는 각 영역별로 한 3등급 이내 정도, 2, 3등급 이내 정도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통계자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2는 이제 수리 개념 문제가 들어가 있겠죠. 어떤 국가에서 국민 각각의 삶의 질은 노동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수식을 주고요. 즉 삶의 질은 근로소득 WX에서 여가 감소, 스트레스, 피로 등 노동의 정신적, 여기 노동 나온 것처럼 아까 우리 문제 1번 풀 때 전체 주제가 노동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수리 문제에도 지금 노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번 연세대 주제는 노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분석 3분의 h x 세제곱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이렇게 쭉 수식과 관련되는 이제 문제가 전개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논제가 여기 몇 개 나옵니까? 2개가 나와 있습니다. W가 1일 때 H와 노동시간 X의 함수 관계를 구하고, 함수 뭐야? 관계. 정답이 있겠죠.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서 논제가 2개이기 때문에 논제가 구분되는 이곳에서 새로운 단락으로 바꾸고요. 당연히 또 이 의미인 핵심 논제는 전체 답안 분량의 50% 절반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수리형 같은 경우에서 이번에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기존의 연세대 수리형에서는 그냥 수리만 나와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수리에도 뭐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일반형 논술 문제도 지금 논제도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일반 논술이 준비가 잘 돼 있어야만이 수리에서도 점수를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세대는 수리형 답안은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2-1과 2-는 논제가 2개씩 나와 있고요. 1-1과 1-는 논제가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출제자가 요구하는 의도라든가 이런 걸 갖다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1과 2-에서 2-2는 수리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을 참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2-1에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해보면은요. 이 논제 1에서는 세 국가를 갖다 비교하는데 사실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비교가 짝수 비교인가요? 홀수 비교인가요? 국가가 세 국가죠. 논술에 대한 난이도를 갖다 여러분들 판단할 때 짝수 비교는 난이도가 쉽다고 그랬죠. 반면에 세개 홀수 비교는 어렵다고 그랬죠. 연세대가 최근 들어와서 1번 문제에서 제시문 간의 홀수 비교, 아주 예전 기존 유형에서 자주 나왔던 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개 비교를 이번은 어떻다? 이렇게 통계 자료에서 세개 비교해서 난이도를 갖다 높이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국가를 비교하기 때문에 두 국가 비교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의 주장을 갖다가 평가라고 했는데 항상 이 또 평가는 앞에 나와 있던 평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가 긍정적, 부정적, 양면적 평가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세 국가를 비교해 분석하고 이걸 세 국가 비교해 분석한 것과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라의 주장의 평가의 결과를 갖다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논제 분석하면서 먼저 미리 설명을 하자면요.
국가가 이렇게 A 국가, B 국가, 세 국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 국가를 다 비교하라고 했는데 부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노동과 여가 시간 비중을 보게 되면 A국은 어때요? 노동 시간은 많은 반면에 여가 시간은 적고요. B국은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이 50대 50이니까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국은 노동 시간이 여가 시간보다 더 많지만 A국보다는 뭐야? 여가 시간이 더 많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국가가 월평균 근로소득과 생활비 두 개를 갖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A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높죠. 반면에 생활비는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 B국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과 생활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띄고 있고요. C국은 근로소득과 생활비가 A국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차이가 좀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 부분에서는요, 자아 성취감과 스트레스, 자아 성취감은 긍정적인 면이고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면이겠죠. A국은 자아 성취감도 높지만 스트레스도 높고요. B국은 자아 성취감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스트레스도 그렇게 많진 않다. A국에 비해서. 그 다음에 C국 같은 경우에는 자아 성취감이 높은 편이고 스트레스는 낮은데 A국과 B국보다는 차이가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걸 답안으로서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 국가 비교 분석이 라의 주장과 같냐 다르냐 이걸 가지고 긍정과 부정의 평가로 나누어서 답안을 전개해 주시면